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활동 중인 40대 중반 패션 디자이너예요. 지금은 제법 성공한 축에 드는 패션 디자이너지만 젊을 적에는 여느 사람 못지않게 많은 고생을 겪기도 했었죠. 갓 신혼을 벗어난 당시 저는 월세로 구한 아주 작은 상점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손수 만든 의류를 파는 옷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행복하다고 자부하는 삶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저를 늘 아깝게 여기는 생각들이었죠. 명문대학교에 패션 디자인학과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20대 거의 전부를 저는 패션 쪽에서 촉망받는 유망주로 지냈어요. 국제 패션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차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유독 재능이 돋보였던 덕분이었죠. 그때 저는 고액 연봉을 앞세운 외국계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들을 줄줄이 달고 다녔었고요. 하지만 좋은 조건으로 외국계 기업에 스카우트 되어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거절했어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온 친정 부모님이 고생의 대가였는지 유독 병치레가 잦았기에 부모님 곁을 함부로 떠날 수도 없었어요. 외국으로 가면 기회는 더 생길지 모르지만 100% 금이환영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부모님께 더 걱정을 끼치게 될 수도 있고, 가난을 겪으면서도 저를 반듯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외면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뜰살뜰 모아두었던 공모전들의 상금을 탈탈 털어 친정의 빚을 모두 갚아내었고, 빠듯하게 남은 돈을 또 탈탈 털어서는 정말 아주 작은 상점에 월세를 얻어 옷가게를 오픈했어요. 상황이 이러하니 저를 향한 주변의 시선들이 늘 안타깝고 아까울 수밖에요.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한 부모 때문에 능력 있는 외동딸인 저의 신세를 망친 거 아니냐며 줄곧 속상해하셨어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고, 오히려 풍족하고 여유롭게 모실 수 없어서 늘 죄송한 마음일 뿐이었죠. 그렇게 친정 부모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해 작은 옷가게를 알뜰살뜰 꾸려가던 어느 날, 저에게 작은 불운이 하나 닥쳐오면서 앞으로 이어질 큰 사건들의 전조가 시작되었어요. 사건의 시작은 옷가게가 새 들어있던 상점이 계약 만료가 되면서부터였죠. 당시 가게를 옮길 만한 여윳돈이 없던 저는 새 장사자리를 찾아 부동산을 이리저리 떠돌며 골머리를 엄청이나 썩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아범한테 듣자 하니 요즘 새 장사자리 찾아서 돌아다니느라 고생하고 있다지? 그쵸. 아무래도 여윳돈이 없다 보니까 작은 가게 자리 하나 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렴. 네? 내 건물 1층에 놀고 있는 상점이 하나 있잖니? 거기로 들어오는 건 어때? 여기 있는 이 시모가 말이다. 이래봬도 건물주란다, 건물주. 떡하니 건물주 시모를 두고선 뭐가 그렇게 걱정이라든. 요즘은 하느님 다음에 건물주라더라. 시모는 본인 건물 1층에 자리한 10평이 채 안 되는 허름한 상점을 임대할 것을 저에게 권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시모의 제안이 그다지 반갑지는 않았죠. 시모가 제안한 상점은 벌써 몇 년째 공실인 채로 놀고만 있던 골칫덩이였는데요. 그 골칫덩이를 겸사겸사 저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속셈도 너무 뻔했거든요. 무엇보다 시모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빈정을
수시로 상하게 만들 만큼 건물주라는 유세와 잘난 척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시모의 며느리인 것도 모자라 건물 세입자가 된다? 이어지는 그림은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차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건물주 유세와 잘난 척이 쏟아지고야 말겠죠. 그래서 저는 시모의 제안을 애둘러 거절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건물 1층으로요? 제 옷가게를요? 왜? 싫다니? 요즘 젊은 것들 하는 말이 시댁이랑 친정은 멀수록 좋다더만은 너도 그런 거야? 친정도 모자라서 직장까지도 시댁 멀리 두고 싶어?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무리 어머님 건물이라도 세입자로 들어가는 거면 보증금이랑 월세랑 다 맞춰드리는 것이 맞는데 저한테 그만한 여윳돈이 없어서요. 보증금이야. 너 원래 있던 가게 자리랑 똑같은 보증금으로 주고 월세는 그래 시부모도 가족이고 부모인데 까짓 거 그 정도 못 도와주겠니? 월세 낮춰주시게요? 에이 괜히 그러지 마세요. 건물 임대가 어머님 생업인데 아무리 며느리라도 폐를 끼칠 수는 없죠. 너는 한 번씩 사람 서운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니까는. 내가 정말 깎아주고 싶어서 그래요. 진심으로다가. 얼마나요? 10,000원 어떠니? 10,000원을요? 월세로요? 땡!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니? 누구 망하게 만들 일 있어? 월세로 10,000원씩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달 월세 10,000원씩 깎아주겠다는 얘기다. 세상에,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꼴랑 월세 10,000원 깎아주겠다는 말을 늘어놓으며 거들먹거리기는 무슨 수십억 부동산 공짜로 넘겨주는 행세를 해대는 시모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끝내 시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시모의 건물 1층에 몇 년째 놀고 있던 골칫덩이 상점을 월세로 임대해 옷가게를 옮겨오기로 했어요. 왜냐고요? 시모가 호언장담을 하며 저를 설득했거든요. 이 시애미가 대대로 동네 토박이인 건 알지? 알죠. 내가 대단한 마당발인 것도 알고? 어떻게 모르겠어요. 통장, 반상회장, 각종 모임 회장들도 많이 하고 개모임도 몇 개씩 개주로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얘기가 빠르겠구나. 우리 1층 상가에 임대해서 들어오면 마당발을 최대한 활용해서 팍팍 밀어주마. 동네 손님들 너한테 다 몰아주겠다는 얘기야. 그랬어요. 시모는 대대로 동네 토박이에 통장, 반상회장, 개주 등등 소문난 마당발이었고 저는 그 정도 마당발인 시모의 도움이라면 옷가게 운영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모의 건물 1층 상점을 임대해 옷가게를 옮기기로 했던 거죠. 하지만 저의 옷가게가 시모의 건물에 입주하던 바로 그날부터 시모의 자잘한 부탁이 시작되었어요. 건물 맨 위층에 사는 시댁에 전구를 갈아달라는 둥, 무거운 택배가 왔으니 옮겨달라는 둥. 처음에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로서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일이었고 직장인인 제 남편의 출장이 워낙에 잦아서 시아버지도 안 계신 시모의 사정도 봐드리는 겸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잘한 부탁이었던 시모의 행동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 사람들에게서 수선이 필요한 옷들을 몽땅 가져다가 제 앞에 던져놓더군요. 차로 한가득 실어다 놓을 만큼 많은 양이었죠. 그래놓고는 당황하는 저에게 매번 똑같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 안악들이 보면 볼수록 다들 참해요. 요즘 젊은 것들이랑은 다르게 아주 알뜰살뜰하다니까는. 또 수선인가요? 이 많은 옷들을 다? 너는 옷 만진다는 애가 딱 보면 모르겠니? 당연히 수선이지. 그걸 물어볼 시간 있으면 얼른 수선이나 시작하거라.
우리 개모임 회원들 오신데 내가 내일 아침까지 수선 다 된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았으니. 지금이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이거 내일 아침까지는 힘들고 된다고 해도 저 밤 꼬박 새워야 해요. 며칠 전에도 한번 이러시는 바람에 옷 수선하느라 밤새서 오늘까지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넌 그게 문제야. 젊은 사람 체력이 그따구여서 험한 세상 어떻게 산다든. 나 때는 말이에요. 일주일씩 밤새고 농사 지으러 나가고 다들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도 아무 탈 없었다. 어머님, 농사 지은 적 없잖아요. 평생 건물주로 힘든 일 해본 적도 없고요. 꼭 농사를 지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든.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말이. 일단 가져왔으니까 수선은 한번 해볼게요. 대신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옷가게지 세탁소가 아니잖아요. 옷가게나 세탁소나 삭바느질 허드렛 일은 거기서 거기지. 요새는 무슨? 네? 아, 됐고 내일 아침까지 해놓는 걸로 알고 이만 가보마. 수선비는요? 이번에도 또 공짜로 해주라고요? 이게 다 정이에요, 정. CM이가 건물주인 덕분에 월세 10,000원씩 저렴한 가격에 가게 임대해서 쓰고 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굳이 따지자면 이깟 건 손해도 아니에요. 건물주 향해서 당연히 보여야 하는 성이고 동네 장사 원래 다 정으로 하는 법이야. 무슨 말씀을 매번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이야 말이지. 내가 어디 널 며느리랍시고 허구한 날 공짜로 부려먹었다든. 이틀에 한 번꼴로 동네 사람들 손님으로 소개시켜 주잖아. 이렇게 훌륭한 CM이 또 어디 있다고 투정이야, 투정은. 첫째, 동네 장사는 정으로 하는 거다. 맞는 말이죠.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장사 중에 입소문 무시 못하는 장사는 없을 테니까요. 문제는 저한테 정이라며 동네 사람들의 옷수선을 공짜로 떠넘기고는 그 생색은 오직 시모 혼자 동네방네 다 내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저희 옷가게가 알려진 것이 아니라 시모가 좋은 사람이라는 엉뚱한 입소문만 퍼졌을 뿐이었고요. 둘째, 시모가 이틀에 한 번꼴로 동네 사람들을 옷가게 손님으로 데리고 온다? 물론 틀린 얘기까지는 아니었어요. 시모가 동네 사람들을 저희 옷가게에 수시로 소개시켜주는 것만큼은 사실 그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시모가 소개시켜준 손님들은 가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골칫덩이 손님들에 불과했고요. 왜냐고요? 손님들을 저희 옷가게로 보내놓으며 시모가 걸어오는 전화의 첫 마디는 매번 똑같았거든요. 건물주 디스카운트. 지금 손님 한 명 갈 건데 내가 소개한 손님이니까 내 체면을 봐서라도 옷값은 딱 절반만 받으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무슨 대기업 시즌오프 재고도 아니고 절반 가격에 팔면 가게 문 닫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건물주 디스카운트가 정 부담스럽다 이 말이지? 당연히 부담스럽죠. 저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적자라니까요. 어디 보자. 그러면은 건물주 디스카운트 말고 시어머니 할인. 네? 시어머니 할인은 60% 할인. 알지? 어머님, 절반만 받는 것도 적자인데 60% 할인을 어떻게 하나요? 자꾸 이럴 거면 할인 금액만큼 어머님이 저한테 주시던가요. 뭐라고? 할인 금액만큼 어머님이 저한테 주시라고요. 통화가 끊기는구나. 잘 안 들리네. 휴대폰을 바꿔야 하나? 일단 끊는다. 여보세요? 어머님? 맞다. 그리고 내 건물 계단들이 좀 더럽더라. CME 할인으로 60% 깎아주고 건물 1층 계단부터 옥상까지 싹 청소 좀 해놓으니라. 이처럼 시모는 본인의 손님으로 저희 옷가게를 소개시켜준 동네 사람들마다 최소 50%에서 때로는 70%까지 억지로 할인을 강요했어요. 그때마다 월세 깎아주네 어쩌네 하는 타령도 빠지질 않았죠. 월세랍시고 꼴랑 매달 10,000원 깎아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시모가 소개한 손님들에게 정성스레 손수 만든 옷을 헐값에 팔아야 했던 저는 매번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현실적인 고충은 훨씬 심각했어요. 시모의 강제 할인으로 인해 제가 떠안아야 했던 손해는 적게는 100여만 원을 훌쩍 넘는가 하면 심지어 아까 말했던 시모가 가져오는 동네 사람들 옷에 무료 수선권도 자꾸만 정도가 심해지더니 정상적으로 수선비를 받았다면 1, 200은 좋게 받고도 남을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상황이 이러하니 저는 차라리 세탁소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을 만큼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모두 힘겨웠죠. 제가 힘겹거나 말거나 시모의 갑질은 극에 달했고 결국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서 버렸어요. 아니 글쎄 이제는 하다 동네 청소, 분리수거, 방범 순찰 등 허드렛 일들까지 전부 저 혼자에게 떠넘기려 들더라고요. 제가 그 허드렛 일들로 고생하는 사이 시모는 내가 통장임내 반상회장임내 해가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또 혼자 다 내고 돌아다녔고 참다 못한 저는 마침 장기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을 고백하며 시모를 제발 말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엄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네. 뭐? 아니 그렇잖아. 동네 장사 그거 원래 다 정으로 하는 거고 엄마가 저렴한 월세로 가게를 내줬으니 당신도 그만큼의 보답은 해야 하는 거고 또 솔직히 시부모도 부모인데 가족 사이에 누가 손해를 보니 어쩌니 따지는 건 선 넘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 동네 허드렛 일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거는 그것도 내가 시어머니 건물에 새 들어있으니까 참아야 하는 거야? 뭘 그렇게 자꾸 따지냐. 엄마가 어른이니까 좀 시키고 그럴 수 있지. 넌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얌전히 좀 하면 안 돼? 됐다.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더 할까? 곧 죽어도 부인 생각은 요만큼도 없이 오직 엄마 편인 사람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남편은 저의 모든 사연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기 엄마 편만 들었어요. 시모가 저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고스란히 되풀이하면서요. 이를테면 모전자전인 셈이었죠. 결국 말을 더 잊지 못하고 돌아선 저는 충격에 빠지고야 말았어요. 아니 글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화를 달랜답시고 시모가 시켜놓은 동네 분리수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걸 깨닫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충격이 몰려왔고 이어서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들었어요. 그동안 이어져 왔던 시모의 몹쓸 행각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순응하고 있다는 수치심이었어요. 이대로라면 평생 시모의 노비 신세로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충격이었죠.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저에게 동네 분리수거를 떠넘겨 놓고는 둘이서만 하하호호 저녁을 먹고 있던 시모와 남편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따졌죠. 동네 잡일은 왜 다 저 혼자 해야 하나요? 그거야 내가 주민들한테 찰떡같이 약속을 해놨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놓겠다고. 그럼 어머님이 혼자 자초한 일인 거네요? 그럼 어머님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다 내가 알아서 해결했잖니. 저한테 다 시키는 거요? 그게 해결한 건가요 지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넌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른다니? 아쭈 눈 예쁘게 안 떠? 저도 힘들어서 이래요. 이렇게 진짜 더는 못 살겠어서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네 허드렛 일 저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 옷 공짜로 수선하는 것도 그만 시키고 손님 소개 안 시켜줘도 좋으니까 할인 강요도 그만하라고요. 지극히 당연한 일로 트집 잡지 말거라. 세상에 어디 그렇게 만만하다든? 세입자한테 그 정도 안 시키는 건물주가 어디 있냐고. 나 정도면 아주 흠없이 반듯한 건물주야. 요즘 세상에 어머님처럼 갑질 심한 건물주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고요. 제가 어머님 건물 세입자라고 만만해서 이러는 거면
당장 가게 뺄게요. 그니까 그만하세요. 가게 하나 뺀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안 달라지면요. 가게를 빼면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는 끝이겠지만 결혼에는 계약기간이 없다는 거 모르니? 네가 내 며느리인 이상 지금처럼 똑같이 시킬 거 다 시키면서 살 테니 각오해. 앞으로 평생. 그럼 제가 이혼을 하면 그놈의 갑질이 끝이 나겠네요. 그쵸? 이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이혼을 입에 올리기를? 제 주제가 어디가 어떤데요? 그걸 몰라서 물어? 삭바느질하면서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해대는 주제에 감히 건물주 시모에게 따박따박 말대꾸나 해대는 버릇없는 주제지. 삭바느질이요? 그래, 삭바느질. 아닌 말로다가 삭바느질이 직업에다가 내 건물에 새들어 장사하는 입장이면 옛날로 치면 솔건오비와 같은 존재일 뿐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남들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대답 좀 해보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가타부타 따질 것 없고 쫓겨나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잘해. 옛날처럼 다른 집에 식모살이로 팔아치우기 전에 지금 시키는 일이나 나 죽었소 하면서 노비면 노비답게 굽실거리란 말이야. 웃긴다. 아니, 누가 누굴 쫓아내? 내가 내 발로 나간다니까? 이딴 집구석 지긋지긋해서라도 가게 빼고 이혼도 하겠다니까?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떨어지는 순간 잠자코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차마 글로 옮길 수 없는 심한 욕설과 함께 저를 한 대 때릴 기세로 오더라고요. 저는 박치기 한 방으로 남편을 녹다운 시켰어요. 그리고는 분노에 찬 한마디를 남기며 시댁을 떠났죠. 이거 하나 똑바로 알아둬. 세상 돈이 전부인 것 같지? 지금 가진 건물이 평생 보험하게 되어줄 것 같지? 아니, 그딴 식으로 세상 살다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패가망신할 거야. 내 평생을 걸고 보증한다. 그렇게 저는 시모 건물에 새 들어있던 옷가게와 결혼생활 모두를 청산했어요. 그리고는 시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옷가게 보증금과 시모의 공짜 옷수선과 할인 강요 등으로 인해 손해본 인건비, 동네 허드렛 일을 해야 했던 인건비까지 빠짐없이 이혼 위자료로 받아내었죠. 법원으로부터 그 돈들을 이혼 위자료를 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던 날, 시모와 남편의 똥 씹은 표정이 얼마나 꼴사납던지. 이만하면 통쾌한 이혼 아니었냐고요? 이혼 직후 저는 한동안 친정에 머물며 시리에 빠진 날들을 보냈어요. 시모와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워낙 컸던 탓에 거액의 위자료를 받으면서도 통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오히려 억울한 마음만 계속 남아있었죠.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탓에 세상을 향한 회의감마저 들었어요. 세상이 원래 다 이런 건가? 그렇다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고민과 걱정만 가득했어요.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촉망받던 패션 유망주의 길을 단념한 채로 친정 부모님을 보살피기 위해 동네 옷가게 주인을 택했던 저를 늘 안타깝게 여기던 가족이었어요.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요. 지금껏 돌봐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 그러니까 이제 너의 삶을 찾아가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취급이나 받으며 산다니? 넌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건넨 말에 용기와 꿈을 되찾은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외국계 패션 회사들에게 돌렸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 막 40대 초반에 접어든 저는 달러 부자가 되어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어요. 외국계 패션 회사에 돌렸던 포트폴리오가 무척이나 좋은 반응을 얻었고 외국계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근무하며 억척같이 일만 한 덕분이었어요. 그 몇 년 사이 저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꽤나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큰 성공을 거두고 외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리를 잡았던 제가
갑자기 귀국했던 이유는 근무하는 외국계 패션 회사와 대한민국의 중견기업이 납품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었어요. 납품 계약의 대상은 당연히 제가 직접 디자인한 의류였고, 그래서 국내에 머물 필요가 생겼기에 귀국했던 것이었죠. 친정 부모님의 환영을 받으며 귀국한 저는 곧장 한국에 머물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경매에 나온 매물이 있는데 한번 보지 않겠냐고요. 그 경매 매물은 바로 한때 저를 삭바느질 노비 취급했던 시모의 건물이었어요. 시모가 입만 열면 건물주랍시고 거들먹댔던 바로 그 건물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답은 의외로 친정어머니가 알고 있더라고요. 내 전 CM이라는 작자가 전 재산을 아주 홀랑 말아먹은 모양이더구나. 홀랑? 아니, 왜? 건물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어지간해서는 망할 일 없을 텐데. 어지간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홀라당 말아먹었지. 그 작자가 원래부터 모임 만드는 거 좋아했잖니. 개모임 같은 것도 자기가 막 나서서 개주도 도맡고. 그치. 그래서 내가 고생 좀 했던 거고. 그러다 똥 밟은 거지 뭐. 내 전 CM이가 친한 동네 친구랑 개모임을 크게 하나 더 만들고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개주 노릇을 했는데 개주 중에 하나인 친구라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 갯돈을 몽땅 들고선 야반도주를 해버렸대. 그냥 갯돈만 들고 튄 게 아니라 CM이한테 사기쳐서 혼자서 따라오고 있던 갯돈들까지 싹싹 훔쳐갔다더구나. 와, 그 인간 언젠가는 큰 코 한번 다칠 줄 알았어. 그래서요? 뻔하지. 동네 사람들이 혼자 남아있는 CM이한테 갯돈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줄줄이 걸었는데 친구한테 도둑 맞은 갯돈이 개모임 7개 정도만큼 되나? 워낙에 엄청난 금액을 들고 튀어버린 바람에 갚을 능력이 없는 CM이는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은 것도 모자라 입만 열면 그렇게 자랑을 해대던 건물까지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지 뭐.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으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걸 그랬어. 그 인간들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꼴 생방송으로 직접 목격하게. 엄마는 봤다? 그것도 직접. 엄마가? 왜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받을 돈 다 받고 이혼했으니 이제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남남인데 굳이 그 집안 소식까지 엄마가 줄줄이 꿰고 있는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해.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궁금했으니까 남의 집 귀한 외동딸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해대던 인간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그게 너무 궁금했으니까 어떤 천벌을 받고선 패가망신하나 썩 궁금하기도 했고. 친정어머니의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딸이 겪은 일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순박한 친정어머니마저 몹쓸 시댁이 패가망신하는 걸 고대하며 지켜보았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눈 딱 감고 대출도 좀 껴서 경매에 나온 시모의 건물을 확 낙찰받아 버렸죠. 저 개인적인 복수도 할 겸 친정 부모님의 한도 풀어드릴 겸 해서요. 그런데 저와 친정 부모님이 낙찰받은 시모의 건물을 보러 가던 날, 시모와 남편은 알거지가 된 현실을 부정이라도 하려는지 빨간 딱지가 고스란히 붙어있는 가구와 소파들로 건물 입구를 봉쇄한 채로 여기는 본인들 건물이니 절대로 나갈 수 없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더군요. 시모와 남편이 농성을 벌이는 현장 주변으로는 동네 사람들이 까맣게 몰려들어 시모와 남편을 향해 욕짓거리 한마디씩 던져대고 있었고요. 눈치를 보아하니 까맣게 몰려든 동네 주민들 모두가 시모에게 갯돈을 손해본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우스웠죠. 저에게 허드렛 일이란 허드렛 일은 모조리 떠넘겨놓고는 정작 동네 방네 생색과 사람 좋은 척은 혼자 다 하고 다녔던 시모가 지금은 결국 죽일년이 되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꼬라지가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저를 발견한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진짜 너였구나. 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진짜 내 며느리였어. 다행이다. 참 다행이야. 다행이요? 설마 당신 건물 낙찰받은 사람이 옛 며느리니 아범이랑 재결합해서 다시 하하호호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런 소리는 아니죠? 아무렴 그렇게 해주면 우리야 고맙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세상 옳은 일이고. 재결합한 다음에는요. 내 건물부터 돌려줘야지. 왜 그래야 하죠? 내가 시임이니까 너는 며느리고. 그래서 기껏 경매에 낙찰받은 건물을 돌려줘라? 당연히 공짜로? 그러면은 시부모한테 돈을 받으려고 했어? 내가 너한테 베푼 정이 얼만데? 그 말이 그냥 막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웃었어요. 정을 베풀기는 무슨 별 쓰레기 같은 소리를 다 듣겠네 정말. 저기요 아줌마, 우리 예전에 끝난 사이거든요. 그것도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내미가 워낙에 개차반이어서. 알겠어요? 이게 어디서 그런 몹쓸 말을?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당신 건물 좋아하잖아. 건물주는 원래 유세 떠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잖아? 나 지금 그 당연한 유세 떨고 있는 거라고. 당신한테 받은 유세 똑같이 돌려주러 온 거라고. 꼴을 보아하니 돈 꽤나 번 모양이지? 삭바느질이나 하던 천박한 솔건어비 주제. 어디 로또라도 맞았다든? 로또는 내 자체가 로또였지. 당신들은 그걸 놓쳤을 뿐이고. 뭐? 그냥 내가 성공한 거라고요. 당신이 말한 그 바느질 능력으로.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 얼른. 왜? 배 아파요? 그럼 더 해드릴까? 연봉만 해도 억소리 나는데 인센티브는 또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쌓여있고 그냥 놔둬도 은행 이자는 또 얼마나 많이 붙는지. 이 정도면 현실 파악이 좀 되죠? 난 당신들 건물 낙찰받은 건물주이자 크게 성공한 부자. 당신들은 건물 날려먹고 쫓겨나는 알거지. 이래도 모르겠어? 신세 역전됐다고 이 정신나간 아줌마야. 그러자 시모와 남편이 여기는 본인들 건물이니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악다구니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를 향해 뭘 막 집어 던지기는 했는데 하나도 맞지를 않았고요. 허우적대는 그 꼴이 우습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모와 남편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날리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외부인이 제 명의의 건물에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 전화였죠. 결국 시모와 남편은 경찰들의 손에 끌려 나왔어요. 그렇게 시모와 남편은 몰매나 겨우 면한 채로 동네에서 처참하게 쫓겨났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쫓겨나는 시모와 남편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시모의 악행으로 인해 온갖 고생을 치르던 저를 남편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처럼요. 돈 좀 있답시고 나를 삭바느질이나 하는 솔고노비 취급하더니 결국엔 지들이 그 돈 때문에 쫓겨다니는 도망노비 신세가 됐네. 이래서 돈 있다고 사람 업신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봐. 그날 친정 부모님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진한 위로와 깊은 이해의 포옹이었죠. 그렇게 40대 중반이 된 저는 여전히 외국 패션 회사의 디자이너로 국내에서 여유롭게 재택근무를 하며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중견기업에 제가 직접 디자인한 의상을 납품하며 지내고 있어요. 반면 시모와 남편은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도망 노비 신세로 전락하고야 말았죠. 집도 절도 없이 떠돌며 동네 사람들의 끈질긴 추격에 쫓기는 처지예요. 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아직 한참이나 많이 남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만 이런 날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이런 날이 왔네요. 그게 언제가 되었든 정말 다들 좋은 일 생길 겁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70대 여성입니다. 하마터면 자식 때문에 억울할 뻔했던 제 이야기를 해보려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또래 여성들이 그러하듯 저도 한평생 아들과 딸을 낳아 제 인생을 다 바쳐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 기죽지 않게 제 나름 신경 써서 키워냈어요. 그땐 그것이 저희 기쁨이자 보람인지라 힘은 들어도 마음은 행복했어요. 남편도 많이 배우거나 하진 않았지만 천성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주변에서 남편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결과 저희는 그럭저럭, 아니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긴 좀 부끄럽지만 저희가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즈음엔 다른 집보다는 형편이 좋아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남들 보기에 저는 걱정 하나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저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들의 혼사 문제였죠. 둘째인 딸아이는 생각보다 결혼을 일찍 한다고 지금의 사위를 데려왔는데 글쎄 나이 차이가 무려 12살이나 나서 저희 부부를 당황하게 했어요. 그때 당시 딸아이 나이가 26살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사위는 곧 40이라니 선뜻 허락을 하기가 힘이 들었죠. 그래도 뭐 둘이 좋다는데 아무리 부모라고 어쩌겠어요. 그래서 결국 딸아이의 결혼을 허락했는데 이번엔 첫째인 아들이 나이가 40이 다 되어 가는데도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아들은 독립할 생각도 안 하고 연애한다는 말조차 없어서 저의 애간장을 태웠죠. 한 놈은 너무 빨리 간다고 하더니 또 한 놈은 나이가 다 찼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하니 참 자식 일은 제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40을 넘겨 이젠 진짜 포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자 아들은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의 며느라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인사 온 며느리는 딱히 뭐가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어디 모난 구석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저 나이 많은 우리 아들과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무조건 결혼을 찬성했고 곧이어 아들은 제가 그토록 바라던 자기 가정을 꾸렸어요. 자식들 혼사를 다 끝내놓으니 그제야 비로소 부부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참 긴 시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듯한 기분에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앞으로는 조용히 부부가 소박하게 살자고 약속하며 서로의 주름진 손을 어루만졌어요. 하지만 세상은 참 야속하게도 그 후로부터 3개월이 좀 못 돼 남편이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날은 남편이 웬일로 늦잠을 다 자나 싶었었는데 뒤늦게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 걸 알았고 그 길로 119를 불러 급하게 병원에 갔지만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린 뒤였어요. 사망 원인은 급성 뇌출혈이었죠. 왜 하필 지금인가? 손과 발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차가운 병원 바닥의 냉기를 느끼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을 감당해야 했고 남편의 장례가 끝난 그날 아들과 딸 내외는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텅텅 비어버린 집에 홀로 남은 저는 그제야 혼자가 되었음을 실감했고, 그저 귓가에는 이제 우리도 쉬엄쉬엄 여행이나 다니면서 남은 시간 유유자적하게 보냅시다 라고 말하던 남편의 다정한 얼굴과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그때였어요. 문득 혼자 남은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 하는 생각이 들대요. 동시에 금방이라도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어 하며 저에게 말을 걸어올 것 같았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저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매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도 행여 자식들한테 부담이 될까? 수백 번 엄마 한동안 니네랑 같이 지내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음에도 애써 참았고 속마음은 아니면서 괜찮은 척 연기를 했어요. 특히 딸아이는 고맙게도 매일 아침 저에게 괜찮은지 전화를 걸어왔지만 혹시 사위가 신경 쓸까봐 더욱 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전화 안 해도 돼.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살아야지. 엄마 요즘 밖에 나가 친구들이랑 문화센터도 다니고 뜨개방에서 뜨개질도 하면서 네 아빠 생각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네 식구 챙겨. 엄만 너랑 오빠만 잘 살면 아무 걱정이 없다.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문화센터라는 곳이 있는 건 알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었고 뜨개방은 가끔 겨울철 남편 목도리나 카디건을 짜줄 때 들리던 것이 다였거든요. 그래도 딸에게 말했듯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남은 저는 또 제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맞기에 매일 내키지 않아도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시장도 돌며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고자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남편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 마음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이 사람이 엄마 좋아하는 꽃게탕 끓인다고 시장에 가자는데 엄마 같이 갈래요? 가서 우리 주전부리도 좀 하고 엄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저는 내심 참 반가웠어요. 사실 딸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써주었지만 함께 오래 살아서인지 이상하게 아들에게 좀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겨우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혼자 남은 엄마를 챙긴다고 평소 안 하던 아들 노릇을 해주니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아들 내외는 계속 저희 집에 찾아와 저와 함께 밥을 먹어주고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집안 보수를 해주며 신경을 써주었는데요. 한 번은 며느라기가 기특하게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어머니, 요즘도 아버님 생각 많이 나시죠? 괜히 저희한테 부담될 것 같다고 참지 마시고 저나 준석 씨한테 기대세요. 앞으로 저 정말 어머니한테 잘하고 살게요. 그러니 어머니도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고 필요한 거 있거나 심심하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는 순간 어디서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가 우리 집에 왔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어떻게 내 속을 다 알고 이렇게 고운 말만 골라서 하는지 새삼 며느리를 낳아준 사돈 내외가 고마웠고 주책이지만 눈물이 다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이 그렇게 남들 다 시집장가 가는 동안 총각딱지를 떼지 못하더니 이렇게 뒤늦게 마음씨 고운 색시를 얻으려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에 저 역시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딸아이가 질투를 할 정도로 사이 좋게 지내게 되었고, 아들 내외의 집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되는 곳에 있었는데 한 2년 정도를 서로 자주 왕래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며느라이는 임신을 했어요.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손자를 낳아주었고 저는 매일 운동 겸 손주를 볼 겸 그렇게 아들 내외 집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완전히 다 잊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손주 보는 낙에 더 이상 예전처럼 남편이 없어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약인지 아들 내외의 도움이 컸는지 차차 혼자 사는 생활에도 익숙해지던 어느 날 아들은 저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엄마 지금 지내는 집 너무 크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 준이 보러 매일 걸어오시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엄마만 괜찮으시면 저희 집이랑 엄마 사시는 집 정리해서 어디 좋은 아파트 들어가 함께 사는 게 어떨까 해요. 마침 적당한 곳이 매물로 나왔기도 했고 집사람한테도 먼저 물어봤는데 엄마만 좋다면 자긴 너무 좋다고 은근 기대하는 눈치예요. 솔직히 고민이 됐어요. 아들 내외랑 함께 사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남편과 함께 산 정든 집을 정리하는 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손주와 함께 살 수 있다니 저는 너무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들 내외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살자고 설득해왔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함께 살면서 어머니 더 많이 챙겨드릴게요. 사실 드시는 것도 일일이 챙길 수 없어서 그동안 제가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어머님은 그저 이제부터는 편하게만 지내세요. 집안일이든 뭐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엄마. 엄마 이제 병원 가실 일도 많아지실 텐데 따로 살면 내가 불안해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는 일은 다시 하고 싶지 않으니 제발 우리랑 같이 살아요. 네? 저는 아들 내외의 말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아마 남편도 제 결정에 잘했다고 이야기해 줄 것 같았고 무엇보다 다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남은 시간 저에게 큰 위안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제 결정이 떨어지자 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가 살던 집을 처분했고 동네 이름도 아파트 이름도 낯선 곳에 아들 식구와 저는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40층이라고 하더니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어찌나 아찔하던지 그럴 리는 없는데도 행여 뚝 하고 떨어질까봐 저는 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저만 빼고 아들 식구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 녀석까지 방글방글 웃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니 제 마음이 다 흐뭇했어요. 그리고 비록 저는 작은 방에서 지냈지만 방에 누워 있어도 사람 소리 나는 것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세상 사는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사 후 한 달이 되지 않아 무언가 슬슬 제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주말에 준이 주사 맞히러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근데 친구가 가족 동반으로 밥이나 먹자고 해서 저녁 먹고 들어올게요. 그래? 알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거절하라고 했을 텐데. 아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와. 그리고 그날은 내가 집안일도 해놓을 테니 준이 애미도 오랜만에 미용실도 좀 가고 그래라. 정말요?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엔 조금은 서운했지만 아들 식구들에게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며느라이가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줬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받은 만큼 보답하고 싶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실수였어요. 아들 내외는 그날을 계기로 자주 자기들끼리만 외출을 했고, 심지어 집들이를 한다며 저에게 하루만 딸네 집에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나는 그냥 내 방에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니? 굳이 미선이네 가는 건. 엄마, 내가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아마 시끄러울 거고 집 구경한다고 막 돌아다닐 텐데 그러지 말고 엄마 하루만 다녀오세요. 미선이한테는 제가 잘 얘기해 둘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듯 딸내에 가 있기도 했는데요. 그 후 5개월 정도가 흘렀을까? 이상하게 아들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심지어 며느라이와 싸우는 일이 심심치 않게 늘어갔어요. 들어가 말릴 수도 없고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저는 밖에서 발만 동동거렸는데 한 번은 자다가 잠이 깨서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오니 아들 녀석이 주방에서 작은 불 하나를 켜두고 깡소주를 마시며 우는 모습을 봤어요. 차마 애미가 그 모습까지 못 본 채는 할 수 없기에 다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아들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나 어떡해요. 나는 정말 자신 있었는데. 아들은 울먹이면서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 동반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집에 일부러 사람들도 초대해 나름의 투자를 최대로 끌어당겼는데 글쎄 함께 사업을 준비한 지인이 아들의 사업 계획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잠수를 탔다는 거예요. 투자금만 몇 억이라고 말하는 아들은 이젠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어린아이처럼 제 손을 잡고 엉엉 우는데 애미인 저는 그 모습을 보기가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엄마, 이런 말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대로 이 사업 접을 수 없어요. 투자금도 그렇고 이젠 다시 취직하긴 나이도 많아서 저는 정말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엄마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제가 엄마 은혜 절대 잊지 않고 두고두고 보답하면서 10배로 아니 100배로 갚아드릴게요.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준이 엄마는 이거 해결 못하면 저랑 이혼한대요. 아들의 말을 듣고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생각해보니 아들이 저에게 손을 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오죽하면 늙은 애미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싶어 아들이 안쓰럽고 짠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더욱이 이러다 며느라기는 물론이고 손주까지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자 저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보험금으로 나온 10억을 아들에게 융통해 주었죠. 아들은 제 돈을 받고 고맙다며 무릎까지 꿇고 또 다시 눈물을 보였어요. 저는 우는 아들에게 원래 세상을 살면 이렇게 고비도 한 번씩 넘고 해야 사람이 단단해지고 그러는 거야. 라며 아들을 다독였는데요. 제 말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준 돈 때문인지 아들 내외는 전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졌고 그 모습을 보니 나름 자식들에게 부모 노릇을 한 것 같아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렇게 고맙다며 저에게 잘하겠다고 약속을 하던 아들 내외는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저는 평소 아침잠이 많아 아침을 좀 늦게 먹었어요. 그동안은
며느라기가 고맙게도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제 밥을 따로 차려주었는데 그날도 별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 식탁에 앉으니 어쩐지 며느라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제 앞에 반찬이 든 접시를 탁탁 내려놓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 어안이 벙벙 했는데요. 그런 저에게 며느라이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침상을 매일 2번씩 차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저희 식구 아침 시간에 맞추시던지 아니면 어머님이 아침을 그냥 거르시고 점심을 많이 드시면 어떨까요? 뭐? 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알았다. 그동안 힘들었으면 말을 하지. 앞으로 내 밥은 내가 알아서 하마. 에이, 어머니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나쁜 며느리 같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일부턴 좀 일찍 일어나세요. 원래 노인분들은 아침잠이 없다고 하던데 우리 어머니는 희한하셔. 분명 가깝게 지냈던 사이는 맞지만 갑자기 선을 훌쩍 넘는 며느라이의 태도에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태 힘든 걸 참고 다 했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아들 내외의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추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쩐지 달라진 며느라이의 태도는 그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빨래면 빨래, 쓰레기면 쓰레기. 전에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저에게 지적하며 뭐라고 했고 저는 점점 며느라이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에 처음엔 아들에게 말을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사업 때문인지 아들 녀석은 외박하는 일이 잦았고 좀처럼 말을 붙여볼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종종 베갯닛을 눈물로 적셨어요. 숨 넘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이젠 제가 필요 없다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웬일인지 일찍 퇴근한 아들이 저에게 외식을 하자고 권했고 저는 이번 기회로 아이들과 좀 풀어보고자 생각을 했는데 아들은 또 저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내가 아는 지인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거기가 실버타운처럼 엄청 좋대요. 엄마 솔직히 여기서 외롭고 심심하잖아요. 준이 엄마도 이젠 시집살이 그만하고 편하게 살아야 할 때도 된 것 같고 거기 가면 엄마 또래 친구분들 많아서 엄마도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요양원에 가신 건 어떠세요? 아들의 요양원 소리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여도 이젠 저한테 뽑아먹을 것이 없어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나 싶은 마음이 들어 그날은 꾹꾹 참았던 화를 참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내가 같이 살자고 했니?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니 왜 이제 네 늙고 가진 것 없는 애미가 필요가 없어? 난 절대 요양원 같은 데는 안 간다. 정 나랑 살기 싫으면 지금 사는 아파트 팔아서 내 집 판 돈 다시 내놔. 저는 손이 달달 떨렸지만 말은 그렇지 않은 듯 강력하게 했어요. 그러자 아들 내외는 물러날 기색은커녕 아주 작정을 한 듯 손주 녀석 교육이 어쩌고 하면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유치원부터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어머님이 계시면 준이가 제 말을 안 듣잖아요. 워낙 어머님이 오냐오냐만 하시니까. 그래서 서운하게 들리시겠지만 환경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 우리 장손 생각해서 어머님이 좀 양보해 주세요. 그렇게 딸처럼 대해달라고 하더니 이제 보니 며느리는 타인도 그런 타인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들 내외의 어떤 말에도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그러자 아들 내외는 한번 해보자는 듯 버티는 저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그 모습이 참 사람을 여러 번 뒷목을 잡게 하더군요. 한 번은 식사를 하러 나갔더니 보란 듯이 제 밥이 없었고 다른 식구들 빨래는 다 해도 제 빨래만 계속 세탁 바구니에 며칠씩 있던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배달 음식을 시켜도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참 서럽고 또 서러워서 이래서 자식들한테 있는 돈 다 주면 안 된다고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방에 고립되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딸아이 생각이 간절했는데 제가 혼자 지낼 땐 그래도 매일 전화하던 딸아이는 제가 아들 집에 있고부터는 새언니 눈치를 보는지 연락해 오는 일이 드물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전화해 하소연을 하려니 저도 차마 부모 체면에 말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는데 5살 손주 녀석까지 지 부모를 닮아 저를 무시하는 행동에 저는 체면이고 뭐고 딸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겪은 수모를 모두 이야기했어요. 엄마,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여태 그런 취급받고 참았던 거야? 너 신경 쓸까봐 그랬어.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야. 미선아, 엄마 진짜 요양원 가기 싫어. 이런 말 엄마가 진짜 미안한데 엄마 좀 데리러 올래? 딸아이는 화가 잔뜩 나서는 전화를 끊고 곧장 그 길로 사위를 대동하고 아들의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딸은 고래고래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고 큰 소리로 화를 냈는데요. 며느라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딸을 무슨 잡상인처럼 대했어요. 계속 이렇게 상스럽게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정말 격 떨어져서 상종을 못하겠네. 뭐요? 상종? 지금 말 다 했어요? 언니랑 오빠야말로 하는 행동이 상스럽거든요. 엄마 돈 다 어디다 썼어? 결국 지도 엄마 돈 때문에 여기까지 와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왜? 효녀 코스프레하게? 맞아요. 아가씨도 결국 저희한테 어머니 돈 뜯어가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뭐요? 처음부터 엄마 집 팔려고 부추긴 게 누군데 이런 식으로 모실 거면서 왜 같이 살자고 해요? 정말 뻔뻔스러워. 그러는 넌 엄마 모셔는 봤어? 저는 아들, 딸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변명할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애미로서 한 번은 나서야 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막말을 쏟아내던 아들의 뺨을 세게 후려쳤고 눈에 잔뜩 독을 품은 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네 진심 아주 잘 알았다. 모신다고 어쩌고 하더니 결국 돈이었지? 근데 이건 몰랐을걸? 나 너한테 다 준 거 아니다. 나 건물도 있고 땅도 있어. 이건 몰랐지? 저라고 왜 모르겠어요. TV나 드라마에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 결국 자식들이 서로 맞지 않으려고 싸우는 걸 몇 번이나 봤는데 그래서 저도 행여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제가 가진 것을 모두 오픈하지 않았어요. 물론 내 자식들이 그럴까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저는 젊은 시절부터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저희끼리 살아가려면 역시 돈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 나름 건물과 땅을 사두었어요. 시간이 흐르니 생각도 못할 정도로 값이 오른 것도 있었죠. 우리뿐 아니라 당연히 후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부분까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삶이 길어져 우리조차 언제까지 살게 될지 또 그동안 돈은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내심 모든 걸 자식들에게 오픈하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와선 이 돈이 없었으면 어쨌을까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만약 아들이 제가 가진 것을 모두 알았다면 아들은 그 돈 역시 욕심을 냈을 게 분명해 보였어요. 내가 정말 남들은 그런다고 해도 내 자식이 그럴까 했다.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른다고 해서 땅이랑 건물을 사놨는데 준석이 너는 내가 가진 게 아빠 돌아가신 보험금 그게 거의 전부라고 생각했지? 근데 있잖니 내가 이미 너한테 준 돈은 건물이랑 땅에 비하면 네 아들 간식값이야. 나중엔 둘이 똑같이 나눠주고 세상 하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너 같은 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이거 다 미선이한테 줄 거다. 미선이 너 내일 엄마랑 명의 바꾸러 가. 그리고 넌 절대 네 오빠처럼 엄마 버리면 안 된다. 너도 각서 써. 제 말에 괘씸한 아들 내외도 아무것도 몰랐던 딸 내외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저라도 이런 상황이면 사태 파악이 늦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리 싸둔 짐을 가지고 아들 집을 제 발로 나왔어요. 그러자 사태 파악이 된 며느라이는 맨발로 뛰쳐나와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매달렸고 아들 역시 가는 저를 어떻게든 붙잡겠다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나와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오해세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제발 오해 푸시고 다시 저희랑 살아요. 제가 준이 아빠한테 절대 요양원 소리 하지도 말라고 말할게요.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이 정도로 요양원에 가기 싫어하시는지 몰랐어요. 엄마 가기 싫으시면 안 가셔도 돼요. 저 정말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돈 때문인걸. 지나가는 개도 알겠는데 아들 내외는 볼썽사납게 저를 붙들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저를 비참하게 하는지. 결국 돈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가는 나를 붙잡기나 했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마음을 굳게 닫았어요. 한평생 지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남들 자식은 그런다고 해도 내 새끼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스스로가 한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아들 내외와 죽는 날까지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아들 내외의 핸드폰 번호를 차단했고 딸아이에게 건물의 명의를 해주면서 절대 네 오빠랑 새언니를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자 이 괘씸한 아들은 제가 딸 앞으로 해준 건물에 본인의 지분도 있다며 딸 앞으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딸은 이참에 저를 모신다고 가져간 제 재산까지 모두 토해내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남매가 재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싸우다니. 저는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 농사를 망친 것이 맞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딸에게 미안하지만 한 번 당한 마음 또 다치기는 싫어서 딸에게 건물을 주었을 뿐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일절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착한 딸은 건물도 그냥 엄마 앞으로 다시 해놔도 된다며 저를 안심시켰는데요. 어쩐지 다친 마음이 쉬이 아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랬듯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순간 꼭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무리 자식들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도 절대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지 마세요. 그러다 저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 힘들게 모았을 그 돈 자식한테 미안하다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히 다 쓰세요. 그게 그동안 고생한 보상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악에 받쳐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라는 것이 살면서 두고두고 의지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딴 마음이 있건 없건 자식들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돈이 아닌 진짜를 나눌 수 있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